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똑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여기저기 동네를 다니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민낯은 그들이 내놓는 쓰레기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깔끔하게 먼지 한 톨 없이 다니는 요 앞집 빌라 아가씨가 내놓는 쓰레기는 분리수거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온갖 오물이 더럽게 묻은 물건들을 한 대 대충 쑤셔박아 던져 내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길에 나와 담배를 뻑뻑 피며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노총각 최 씨는 배달 그릇 하나도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서 밖에 내놓는 사람입니다. 산더미 같은 야채에서 다듬고 남은 쓰레기가 한 주먹도 안 되는 슈퍼집 할머니. 장은 엄청 많이 보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재료가 손도 안 댄 채 물러서 쓰레기로 나오는 아랫집 세대.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말고 쓰레기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른 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폐지 줍고 쓰레기 정리하는 게 조금 슬프기도 했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왜 아직도 누가 갖다 버린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죠.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일만큼 보람되고 또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일도 없더라고요. 나름 10여 년 이렇게 폐지 정리하면서 좋은 일도 좀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내다버린 쓰레기 안에서 누군가의 귀한 추억을 찾아준 적도 있었고 돈다발 찾아주고 보상금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았죠. 저는 보지도 못한 물건 쓰레기로 잘못 내놨다며 혹시 제가 가져간 거 아니냐고 트집을 잡아서 그거 물어내라 마라 있는 대로 시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힘나게 한 거, 그것도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오며 가며 동네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정부치고 산 지가 좀 돼서 그런지 이 아줌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동네 사람들이 앞다투어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도둑 누명에선 벗어났지만 그때 그 일은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앞장서서 CCTV 먼저 보여준 슈퍼집 사장님이나 제 사정 알고 자기 변호사 사위 공짜로 소개해준 부동산집 모두가 다 제가 살면서 은혜 갚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은 고마움이고 더 이상 어딘가에 오지랖을 부리거나 마음을 주는 일을 조금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의로 일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호의가 아닌 참견일 수 있고 제가 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일까요? 말없이 조용히 폐지만 줍는 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어느 날부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남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60이 좀 넘었으니 저랑 한 30살 차이 나려나요? 너무나 밝게 처음엔 인사를 해서 절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한참 빤히 바라봤죠. 근데 알고 보니 근처에 새로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인사성이 밝고 사람이 해사한지 저런 아들 낳은 부모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켠이 칼로 찌르듯 아파왔습니다. 오랜 시간 제 머릿속에 봉인해오고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제 아들에 대한 생각이 한 번씩 떠오를 때마다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열병을 앓습니다. 벌써 32년이나 된 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슬픈 기억이 있는 날은 왜 날도 좀 흐리고 비가 오거나 어둡거나 하다못해 춥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의 슬픈 기억은 구름 한 점 없이 쨍하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해하는 이 맑고 화사한 날에 나는 왜 홀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지. 정말 팔자가 원망스럽고 운명이 야속해서 흘릴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날이 맑고 뜨거운 6월의 어느 날, 제 집에 차마 발도 들이지 못하고 담장 밖으로 던져진 초라한 가방 2개만 들고 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담장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고 제 피부를 휘저을 정도로 우렁차게 들렸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어요. 정말 그때만큼 손이 발이 되게 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젖이나 한번 물리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표독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싸늘했던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복더위 더운 여름날 대문 밖으로 펄펄 끓는 물 한 바가지를 확 끼얹으셨어요. 지금도 제 팔에는 그때 뜨거운 물에 맞아서 생긴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뜨거운 물을 맞고 비명을 지르던 그때 담장 안에서도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비명이었죠. 제 살이 물에 데쳐져 벗겨지거나 말거나 아이의 비명을 듣고 혼비백산한 제가 매달려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애가 왜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가 어떤지만 볼게요. 그것만 확인할게요. 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고 저는 안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만 듣고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뜨거운 물 옆에 멀뚱멀뚱 있다가 얼결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거였어요. 울부짖는 제 목소리가 다 묻힐 정도로 아이의 울음소리는 거셌습니다. 제가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고 저는 문 밖에서 밤새 이 대문만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다 제가 잠시 잠든 사이 어디선가 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제 앞에 아주 싸늘한 얼굴의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일단 어머님 다리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왜 그러신지 이유만 말해달라고, 제가 왜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내 아이 어떻게 된 거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한테 이제 아이는 없어. 어제 뒷문 통해서 다른 곳에 보냈다. 어차피 처음부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올 물건이 아니었어. 그래도 내 아들 빗줄 내가 잘 키워보려고 하는 거고 너는 더 이상 저 아이와 인연을 유지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저 아이는 우리 집안 장손으로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엄연히 저 아이의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 그이랑 결혼했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며느리인데, 그리고 저 아이의 엄마인데 저를 이렇게 내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되니? 너희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잖니? 깜짝 놀라서 저는 두 눈을 꿈뻑꿈뻑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팔려오다시피 온 시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정이 있었겠냐마는 그래도 사람이 얌전하고 다정해서 결혼하고 몇 달 되지 않아 아이를 가질 만큼 부부금슬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뱃속에서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핍박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거요.
사람 잘못 들어와서 아들이 명줄이 짧아졌다며 남편 잡아먹고 자기 아들 잡아먹은 귀신 같은 년이라고 저를 엄청 구박하셨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딸이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손 귀한 집에 아들을 낳으면 계속 이 집에 살아야 하겠지만 딸을 낳으면 꼴도 보기 싫으니 둘 다 썩 집에서 나가라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바람이 무색하게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누가 봐도 자기 아빠랑 똑같이 생긴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었어요. 저한테 분노를 쏟아내던 시어머니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집착과 사랑으로 제 아들에게 쏟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젖을 먹을 때 외에는 저는 제 아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딱 아이가 젖투정을 하면 마치 기계처럼 절 데려다 앉혀놓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가 젖을 다 먹은 것 같다 싶으면 야멸차게 제 품에서 떼어내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반항도 해보고 읍소도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돌이 좀 지났을 무렵 이제는 슬슬 엄마 젖이 아닌 다른 것을 먹어도 되는 시기가 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아이를 두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신 거였어요. 몇 날 며칠은 아이를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방심하고 잠시 아이를 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아버리신 거였죠. 저는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나마 이 집 식구라고 생각해서 버텼던 거였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저희가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가짜 부부였다는 거죠. 사실 결혼하고 얼마 뒤에 아이가 생기고 바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모든 걸 확인 안 한 제 잘못이지만 또 그때는 그런 거를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똑똑하게 사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저는 마치 씨바지처럼 그 집에 대이을 아들 하나 낳아주고 쫓겨난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떡하든 거기에 머물며 한 번이라도 아들을 더 만나고 그 집 귀신이 돼서 죽을 생각으로 대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지난밤에 이미 뒷문으로 아이는 빼돌린 상태이고 더 이상 저를 받아줄 생각 없다고 너는 우리 집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없이 집 안으로 시어머니를 밀치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 곳곳의 문을 열어젖히며 아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처럼 집 어디에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얼굴로 저를 보며 슬그머니 눈물을 훔치고 있는 일하는 사람 몇 명만 눈에 보였죠. 저는 미친 여자처럼 그 사람들을 붙들고 아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어오신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일갈에 다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서 딱 하나 저에게 정붙일 대상이 되어주었던 나이든 참모 이모님이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저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 이모님이 저의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밖에서 그 이모님에게 자초지종을 들을 요량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이모님은 저를 찾아와 제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내쫓고 바로 짐을 싸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당신의 친정 동네, 거기에서 아이를 키울 거라며 그 친정에서 데리고 온 부부 일꾼에게 아이를 맡겨 자고 있는 아이를 한밤중에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 이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까지 하실 거라고는 정말 몰랐어. 아니 어떻게 자식이랑 어미를 그렇게 떼어놓고 노인네가 욕심도 과하지.
아무리 아들 잃어서 정신이 피폐해졌다곤 하지만 자기 아들 귀한 거 알았으면 남의 아들 귀한 것도 알아야지. 어떻게 부모 자식을 이렇게 갈라놔? 제발 거기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저 제 아들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댁한테 얘기할까봐 어딘지 우리한테도 말 안 하셔. 당신 친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애 데리고 간 거 보면 몰라? 우리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아마 지금은 병원에 있지 않을까 싶어. 병원이요? 병원은 왜요? 아휴, 세댁한테 뜨거운 물 붓고 돌아서는 길에 물 끓인 데서 물이 엎어져서 아기도 손을 좀 다쳤어.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눈이 뒤집혀서 아이가 괜찮냐고 묻는 제게 참모 이모님은 아이는 괜찮다며 자기가 할 말은 아니지만 다 잊고 그냥 새 인생 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 없이는 못 살겠다고 울부짖으니 그냥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등을 펑펑 때리며 마치 친정엄마처럼 속상해하며 정신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진정하자 참모 이모님이 주머니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모두가 눈에 익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시는 초라한 금부치였어요. 그렇게 값어치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누런 금에 까만 때가 껴가지고 구질구질하게만 한 그 액세서리들을 그렇게 제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애쓰시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내가 훔쳐왔어. 맨몸으로 내쫓기는데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순 없는 거잖아. 그래도 사람이 그건 아니지. 누가 가져갔건 어차피 자네가 훔쳐간 걸로 아실 테니까 그냥 내가 대신 훔쳐줬다 생각하고 들고 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없는 것보단 나은 게 돈이야. 그렇게 참모 이모님은 극구 거절하는 제 손에 시어머니의 폐물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년간 저는 그 참모 이모님을 은인으로 알고 살았어요. 정말로 그 폐물조차 없었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기 십상이었거든요. 할 줄 아는 거 없는 제게 선뜻 일자리를 내어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모으는데 참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숙하고 가난한 등쳐먹기 좋은 사람을 잘도 알아보는 걸까요? 3번이나 모은 돈을 남한테 뺏기고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신뢰도 생기지 않아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난 지 15년쯤 되었을 때쯤 저는 길에서 저의 은인 같았던 그 참모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이모님은 저를 보시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으시다가 펑펑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모님이 전해주신 얘기는 황망하고 슬픈 얘기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님 크게 앓다가 돌아가시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재산은 집에서 일하던 식솔들이 싹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제가 관심 있는 건 제 아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모 이모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그러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행방을 모른다고요. 없는 살림에 기숙학교 보내서 공부시킨다고 했던 것까지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데 그 이후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엄마인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어디선가 듣고 와서 자기 할머니랑 크게 싸우고 사이도 안 좋아졌었대요. 평생을 목숨처럼 아끼던 손주한테 미움받고 나서 세상에 대한 원망만 커졌던 시어머니는 악에 바친 채 골병 들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홀로 남은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참모 이모님은 여기 이렇게 친엄마가 있는 거를 내가 진즉에 알았으면
엄마랑 아들 서로 만나게 어떻게든 했을 텐데 라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맘 한켠에 어딘가에 제 아들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천덕꾸러기 고아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더욱 살고 싶지 않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니 정말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모아뒀던 돈은 금세 다 사라졌고 저는 순식간에 의지를 잃은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정신 차리게 한 건 나이 들어 찾아온 역시나 그 참모 이모님이었어요. 대체 그분은 저한테 어떤 은인이길래 이렇게 제가 위기에 시달릴 때마다 오셔서 절 도와주시는 건지. 참모 이모님은 제 등을 펑펑 친정엄마처럼 내리치며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한테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석방에 틀어박혀 불도 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구겨져 있는 저를 일으켜서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참모 이모님도 잘 사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살림에 죽을 끓이더라도 제 것까지 끓여서 앞에 놔주시고 당신이 폐지와 공병을 주우러 갈 때면 꼭 저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모 이모님을 따라 조금씩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5년 정도 참모 이모님과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 이모님이 큰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써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집에 데리고 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그렇게 이모님은 한 달 정도 제 간병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저한테 다 낡은 서류 봉투를 하나 전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몇 번이고 전해주려 했던 거야. 그런데 기껏 마음 잡고 사는 사람 마음이 흔들릴까봐 내가 그냥 갖고 있었어. 그래도 죽기 전에는 줘야 할 것 같아서 전해주는 거야. 이모님이 내민 그곳에는 제 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의 사진이긴 했지만 그나마도 그렇게 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귀여운 돌사진, 그리고 초등학교 사진. 막연하게 이렇게 자랐을까라고 상상했던 그 모습들이 다 그 사진 안에 있었습니다. 비록 컸을 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정도라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죠. 이걸 왜 이제서야? 아들 보고 싶다고 소갈이 하다가 자기 인생 다 놓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갖고 있었어. 그런데 죽기 전에는 그래도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이제는 그 사진들 다 가슴에 잘 묻고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 유언 같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참모 이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았던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폐지를 줍고 공병을 주었고요. 고물을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엄마와 딸이 함께 살다가 엄마 돌아가신 후 딸이 혼자 엄마랑 하던 일 이어서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 이제는 그리움도 외로움도 그 무엇도 제게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무감해졌을 무렵 그렇게 환하게 인사하는 젊은이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건너들은 이야기로는
초년에 몹시 고생하고 뭔가 큰 일을 겪은 후에 이 동네로 들어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작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처음에 동네 들어와서는 거의 2달을 집 밖 출입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하긴 그 청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빌라, 제가 항상 고물 줍고 쓰레기 줍는 곳인데 한 번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그렇게 동네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다닌다며 사람이 성격은 좋은데 초년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라고 다들 안쓰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또 고생에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나이 차이 많이 나고 거의 아들뻘인 남자지만 어쩐지 동병상련의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게다가 쓰레기 정리해서 내놓는 게 얼마나 깔끔하고 배려가 깊은지 이 사람 뭔가 고생은 많이 했어도 아주 삐뚤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 정리를 잘해서 내놓는 사람도 병에 붙어있는 라벨까지 싹 정리해서 내놓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안에까지 싹 물로 한번 헹궈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는 것들을 수거할 때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번 마주치면 저도 항상 이렇게 정리 잘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그 사람이 병 몇 개를 들고 나오는 그때 마주쳤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얼굴 보면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했어요. 네? 뭐가요? 고마우실 게 뭐가 있죠? 아니, 병을 이렇게 항상 너무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줘서 내가 일이 너무 수월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해드려야죠. 제가 뭐 많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젊은 사람이 참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참 잘 시키셨나 봐요. 그런데 순간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부모한테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 목적을 이룬 것 같네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얘기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고 말았어요. 아우, 미안해요. 무슨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일을 어떡하지? 아니에요. 알고 하신 것도 아닌데요.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그런 셈이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쩐지 조금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멀리서 그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면 슬그머니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어쩐지 그 사람이랑 마주칠 것 같으면 그날 그곳으로는 쓰레기를 수거하러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2달 정도 제가 피해 다녔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 다녀도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제가 알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그 남자 집 쓰레기에 유난히 술병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우,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셔? 맥주 한두 개는 몰라도 이거는 너무 많이 마시는데? 그렇게 술병이 매일매일 들어가던 어느 날 이틀 정도 전혀 술병도 나오지 않고 다른 쓰레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 빌라 구조가 집에 쓰레기를 오랫동안 두고 살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빨리빨리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쓰레기가 나오지 않으면 어딘가를 갔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게 거의 분명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2번인가 독거노인분이 편찮으신 걸 제가 알아챈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주 게으르고 힘들어서 쓰레기를 내놓지 않으면 하다못해 배달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오지랖 부리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도저히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저기요, 계세요?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두들기다 어디 갔나 보다라는 생각에 돌아 나오려는데 아주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살려주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얼른 주변 사람들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곳에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뒹굴고 곳곳에 구토한 흔적이 있는 걸 보아 뭔가 몸이 아주 많이 안 좋은데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며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119를 불러 얼른 병원에 옮겼죠. 딱히 보호자를 할 사람도 없어서 제가 보호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병명은 급성 폐렴이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그냥 병원에 입원한 채로 두고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병실에 제가 좀 같이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있는데 왼쪽 손에 아주 기묘하고 특이한 문신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무슨 흉터 모양을 따라서 그 흉터를 덮은 기묘한 꽃 모양 문신이었습니다. 문신이 희한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들어요? 아주머니, 저 구해주신 거 맞죠? 다른 건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머니가 정신 차리라고 119 부르셨던 거는 기억이 나요. 맞아요. 급성 폐렴이었대. 이제 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아프고 열이 오르니까 제가 제정신인지도 모르겠고 요 며칠 너무 꿈 같아요. 큰일 날 뻔했대. 어쨌건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손을 내밀어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멈칫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예전에 뜨거운 물에 좀 데여서. 정말요? 저도 여기 뜨거운 물에 댄 상처인데. 아, 그 문신이 있는데? 네. 어렸을 때 진짜 아주 갓난아기 때 뜨거운 물이 저한테 한번 쏟아진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네.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한 그는 그 다음부터 별말 없이 가만히 제 손만 바라봤습니다. 제 엄지손톱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왜 발가락이 손에 붙어있냐고 할 정도로 다른 손가락의 2배 이상은 넓은 데다가 손톱이 아주 평평하고 작습니다. 일반 사람 엄지발가락만한 게 손에 붙어있는데 손톱은 어지간한 사람 새끼발톱에 있는 거 정도만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이 엄지손가락이 저희 너무나 큰 컴플렉스라 항상 다른 손가락 사이에 놓고 주먹 쥐듯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하도 그 사람이 침대에 앉아 제 손을 잡고 한참 제 손을 들여다보고 있길래 의아해서 가만히 손을 들여다봤는데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하며 온몸이 떨려오는 걸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는 그 남자의 손톱,
그 엄지손톱이 저와 너무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말없이 가만히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더군요. 혹시 아들 있으세요? 있죠. 그런데 오래전에 시댁에서 뺏어갔어요. 제 대답을 듣자마자 남자의 눈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혹시 아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쪽 이름을 아는데 이름이 다른데? 저 개명했어요. 어렸을 때 이름은... 그와 저는 동시에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증발된 것처럼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럽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팔에 링겔을 단 그가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할머니 댁에서 일하셨던 이모님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대신 운동회도 와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도 사라지시고 나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나한테 정말로 할머니 같았던 그 참모님하고 내 친엄마를 다 귀신같이 무서운 친할머니가 쫓아낸 거라고. 사실 그때부터 삐뚤어졌거든요. 할머니한테 재산 필요 없다고 앞으로 내 인생 참견하지 말라고 있는 대로 퍼붓고 뛰쳐나와서 진짜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참모님도 엄마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살면서 한 번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네, 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서로 손을 붙들고 정말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그렇게 퇴원하고 저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며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 구하면서 바로 찾아간 곳은 참모 이모님의 납골당이었어요. 그곳에서 저희도 모자는 일생을 통해 저희들한테 많은 걸 베풀어주고 돌봐주신 그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참모 이모님이 저한테 남겨놓은 사진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자기 운동회 때 소풍 때 쫓아와서 직접 찍어준 사진이라고 말이죠. 이 사진을 엄마 주셨을 줄 몰랐다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는 인생 말년에 제 가장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재산 필요 없다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손이 제 아들 하나뿐이라 얼마 후 제 아들은 꽤 큰 재산을 자기 할머니로부터 물려받게 됐어요.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변호사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고생하면서 사방팔방 제 아들을 찾아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저와 함께 살 30평대 아파트를 샀고 저는 신혼 때도 못 해본 예쁜 살림살이들을 사서 아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이 녀석이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당연히 다른 곳으로 제가 나가줄 테지만 그 전까지는 30년 만에 찾은 제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요즘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볼에는 희한한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생긴 흉터인데
얼핏 보면 붉은 반점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그냥 살짝 달아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저희 아빠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 볼에 있는 그 흉터만 보면 가슴을 쾅쾅 치며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흉터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흉터거든요. 저는 기억에도 없는 어린 시절 아빠 말씀에 의하면 1살이 좀 안 되었을, 즉 돌을 며칠 남기지 않은 때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는 아빠의 말을 얼마나 제가 자주 들었는지 나중에는 마치 드라마 대사처럼 외울 지경이었어요. 그 망할 여편네가 돌도 안 된 널 두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려고 지 몸 꾸미는 것만 죽어라 신경 썼단 말이지. 아니 그 어린 걸 옆에 두고 불에 달군 고데기로 머리통을 말고 있는 게 말이 돼? 애 볼에 그게 다 저런 상처를 남기고 내가 애시당초 나돌아다니는 걸 용서하지 말았어야 했어. 에휴, 지금도 네 얼굴에 있는 그 흉터만 보면 마음이 아파. 네, 그랬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제 흉터는 바로 저희 엄마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부터 엄마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셨대요. 결혼도 하기 싫어했는데 당시 엄마와 아빠의 부모님이 정략적으로 서로 약속해서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무리 자유로운 딸내미더라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가정에 좀 충실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으셨나 봐요. 하지만 저희 엄마, 양쪽 집 어른의 그 모든 기대와 바람 싹 무시하고 진짜 제멋대로 사셨습니다. 오죽하면 저도 낳기 싫어가지고 임신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냥 저를 안 낳을 생각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눈치 빠른 외할머니 덕에 제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거 할머니가 눈치채셨고 그날부터 저희 집에 꼭 붙어 앉아서 거의 24시간 엄마 감시체계를 발동, 그렇게 저를 지켜내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뱃속에 있는 자식까지도 귀찮아할 정도의 사람이니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유난히 인형처럼 예뻤던 엄마는 모든 사람이 예쁘다, 멋있다 칭찬해주는 게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만 쫓아다니곤 하셨대요. 아마 요즘 태어나셨으면 100% 연예인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런 사람이 일찍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 얼마나 많은 게 답답하고 지겨웠을까요? 결국 결혼하고 저를 뱃속에 가진 채로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정신 못 차리던 엄마는 결국 고데기에 제 볼이다 화상을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토끼 모양의 흉터만 남긴 채 집에서 나갔습니다. 아빠가 나중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쫓겨난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제 볼에 있는 흉터를 가지고 아빠가 뭐라고 막 혼을 내자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며 다시는 자기 찾지 말라고 그냥 짐 싸들고 나가서 안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그걸로도 한동안 엄청 억울해하시고 술만 드시면 속상해서 가슴을 텅텅 치셨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똥 싼 놈이 성낸다고 바람핀 사람이 먼저 그렇게 뻔뻔하게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나가버려서 그것도 너무 억울하고 한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저는 돌도 되기 전에 엄마 없이 아빠 손에 키워졌습니다. 아빠는 정말 엄마의 빈자리를 제가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사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아빠 흔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몸살피지 않고 너무 애를 쓰셔서 그런가 건강을 잃은 아빠는 제 곁을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재혼하라는 말도 듣지 않고
혼자서 우직하게 절 키우는 게 너무도 속상했던 친가 쪽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무렵 아빠와 연락을 끊었고, 그렇게 아빠와 저는 둘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제 옆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죠. 친척도 어른도 없는 저의 20대는 몹시 외로웠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당연히 없는데 아주 희미하게 이모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그나마 그것도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나? 중학교 무렵이었나?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빠가 어떤 여자랑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평소 저렇게 싸우는 분이 아닌데 아빠가 왜 저렇게 싸우고 있지? 라는 생각에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은 여자 하나가 아빠한테 뭐라고 막 뭔가 요구를 하는데 아빠는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만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빠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는 것도 처음 봤고 너무나 그게 낯선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술 취한 여자가 저를 보고 다가오더니 저한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아우, 엄마 많이 닮았네. 그런데 미모는 이모 닮았다. 이모가 원래 한미모해. 네가 봐도 너 이모 닮았지? 저는 저한테 이모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황당한 얼굴로 어리버버하게 서 있으니까 아빠가 달려와서 버럭 성을 내며 저를 끌어안은 채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얘한테 이모가 어딨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여자가 횡설수설하면서 그렇게 끊는다고 해서 천륜이 끊기냐. 언니랑 오빠가 헤어졌어도 저 아이가 있는 한 형부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혼자서 비척비척 사라지더라고요. 그 기억이 너무 오래 남아서 아빠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빠 절대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끝까지 너는 이모도 엄마도 없다고 다 잊으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뭔가 아빠에게 안 좋은 기억이고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이후로는 묻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제게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가끔 그 이모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긴 했어요. 누구한테 뭐 하나 물어보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모라도 있으면 의지라도 할 수 있고 뭔가 조언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술에 취해 주정하듯 저희 아빠한테 험한 소리 퍼붓는 모습이어서 그런 사람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다가 여러모로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조언이라도 구하고 의지할 수 있을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꽤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 자체로는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딱 하나 걸리는 게 홀시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데이트하면서 보면 남자친구는 좀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되면 내면하게 굴려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 되실 분은 엄청나게 남자친구한테 집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시로 어디 가냐, 뭐 먹었냐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남자친구가 답이 없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조금 있다가 또 답을 구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시는 등 그냥 일반적인 모자 관계보다는 조금 더 엄마가 아들한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몇 년간 연애를 하면서도 남자친구가 한 번도 자기 엄마한테 저를 인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한데 또 한편으로는 편한 아주 기묘한 느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엄마한테 저를 보여주지 않거나 인사시키지 않는 건 저를 결혼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쳐갈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었죠. 한편 긍정적으로 보자면 일찍부터 시댁과 엮여서 좋을 일 없으니 그냥 저를 좀 더 편하게 해주려는 이 사람의 배려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두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며 남자친구의 진심이 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만난 지 4년 반 만에 남자친구가 제게 내민 반지 하나와 아주 평소 성격대로 심플하고 간단한 나랑 결혼해줘라는 그 한마디에 다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랑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니까요. 결혼 약속을 하고 서로 반지까지 나눠 꼈으면 법적으로 신고만 안 했다 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가 가족이라는 그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 나를 어머니에게 소개해주겠구나 싶어서 또 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도 어머니에게 인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어른이 아무도 없고 내가 고 하나 다름없어서 상견례도 안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머니 한번 뵈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창피해?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아니라고 자기도 고민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미뤘다며 날짜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고민이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냥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이야. 미리 신경 못 쓴 건 미안해. 그리고 내가 부탁 하나 할 건데 우리 엄마랑 너무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고마웠습니다. 보통 시댁과의 갈등이 있을 때 남자들이 제대로 균형을 못 잡아줘서 일을 크게 만든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내 편에 딱 서 있는 느낌이라 오히려 제 마음에서는 어머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솟아올랐습니다. 배려받은 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솔직히 선입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홀 시어머니라고 하면 아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며느리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본 어머니는 제가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될 사람보다 저를 훨씬 더 아끼고 사랑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 얼굴을 많이 보면서 시어머니가 조금 망설이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굴에 그건 어떻게 생긴 흉터예요? 아니면 점인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확 찌푸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엄마가 선 넘은 채 예의 없는 질문을 했다고 느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살면서 그런 질문을 정말 수천 번도 더 받아봤기 때문에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아, 어렸을 때 고데기에 약간 데었는데 그게 자라면서 흉터는 연해지고 이렇게 토끼 모양 점으로 남았어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고데기에 데었대? 아, 저희 엄마가 실수로 고데기를 바닥에 놓으셨는데 거기에 제가 댄 거라고 얘기 전해 들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영 복잡하게 변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제 볼을 쓰다듬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눈물이 글썽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어린 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그런데 그렇게 손길이 제 볼에 닿는 순간 이거 뭔가 뭉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 번도 제가 느껴보지 못한 어른의 정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좋아졌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저한테 훨씬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덕에 좀 편안하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무뚝뚝하게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정말 정없는 아들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딸 같은 며느리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올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오죽하면 친구들도 복 받았다고 요즘에는 남편 복보다 시부모 복이라는데 저한테 시어머니 복이 있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시어머니와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조금씩 저도 그게 불편하거나 부담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버릇이 그렇게 들어버려서 제가 불편해하거나 피하는 느낌을 받으면 시어머니가 엄청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처음에 습관 들인 것처럼 저는 시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정도가 심해지고 깊어지게 되며 조금씩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집착하는 게 심한데 그 심한 집착을 남편한테 들킬까봐 저를 방패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어딘가에 애정을 쏟아야 되는 결핍증이 있는데 그걸 남편이 받아주지 않으니 저한테 대신 쏟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약간 삐뚤어진 미저리 같은 모습들이 종종 보이곤 한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3일 정도 출장을 가야 하는 일정이 생겼는데 그 출장 가는 지역이 제가 몹시 가보고 싶어 하던 곳이었어요. 해외는 아니었고 국내였는데 평소에는 일반인들 출입을 잘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라 이참에 따라가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 회사에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준 데다 남편 상사 그리고 같이 가는 동료도 아내 동반을 하겠다고 해서 어쩌다 보니 세상의 부부 동반 여행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그 주에 시어머니와 함께 찜질방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남편의 출장 일정은 바꿀 수 없고 찜질방은 어디 안 가고 계속 거기 있을 거니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미루려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그런 반응을 보일 줄 몰랐어요. 제 전화를 받고는 수학이 밖으로까지 느껴질 만큼 풀이 푹 죽어서 알겠다고 하곤 몇 시간 뒤에 전화해서 펑펑 울면서 이러시는 거 있죠?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너의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 상처받았어. 내 약속은 그렇게 미뤄도 되는 하찮은 거니? 나 정말 너무너무 서운하다. 너무 서운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이 출장은 바꿀 수 없고 찜질방은 바꿀 수 있는 일정이라 그냥 합리적인 게 중요하니? 마음이 중요하지. 너한테 나는 그냥 취소해도 되는 사람인 거잖아. 나는 그게 서운하다고. 순간 너무 당황해서 벙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가 연애할 때도 안 들어본
내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를 제가 시어머니에게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시어머니에게 한 번 찜질방 취소한 걸 보상하기 위해 1박 2일 근교여행, 2번의 식사 데이트, 한 번의 찜질방 데이트와 한 번의 쇼핑 약속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놀이공원 놀러가는 약속 취소해서 줄줄이 보상 약속하는 부모 입장도 아니고 황당하고 어이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라도 안 하면 정말 밤새도록 절 붙들고 괴롭힐 형국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말 못했어요. 예전에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정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남편은 저한테는 안 그런데 어머님에게는 몹시 선을 긋고 쌀쌀 맞았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뒷전으로 밀려난 거 서운하다고 하시길래 남편한테 좀 피곤하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해서 따지더라고요. 제가 미처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괴롭히는 것만 시집살이인 줄 알아요? 감정적으로 흔들어대면서 어머니 마음대로 이 사람 움직이기를 원하고 요구하는 거 그것도 시집살이에요. 이 사람이랑 저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원해요? 그거 아니면 다시는 이 사람한테 그런 소리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남편 서슬에 완전 풀이 팍 죽은 시어머니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그때도 눈물바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일주일이나 고기를 끊고 이리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때 놀란 거 생각하면 2번 다시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비슷한 태도를 보이셔도 그냥 저 혼자 넘기곤 합니다. 남편에게까지 굳이 알리지 않는 걸 택한 거죠. 이런 제 선택은 극명한 장단점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우선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나를 좀 덜 세우게 되었어요. 제가 가운데서 전하지를 않으니 시어머니가 관심을 많이 끊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대신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 느낌은 저를 통해 남편과 더 끈끈하게 붙어 있으려고 저를 사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절이라는 영화를 보면 심하게 다친 소설가인 주인공에게 접근하는 팬이 처음에는 돌봐주겠다, 치료를 해주겠다며 호의를 베풀다가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학대하고 괴롭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어쩔 수 없이 남편도 전후 사정을 알게 되고 말았죠. 제가 남편보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더 우선시한다던가 시어머니 연락을 받은 후에 안절부절 못한다던가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알게 된 거죠. 안 되겠다.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그러지 마. 지난번에 어머니 병원 입원하셨던 거 기억 안 나? 또 그러시면 어떡해. 그냥 내가 좀 참으면 돼. 다들 더 심한 시집살이도 한다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할 필요 없는 사람한테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진작에 말을 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준 사람이라 내가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러면서 남편이 해준 말은 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12살 때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 냉정하고 꼬장꼬장한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재혼을 하겠다고 해서 다들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사별한 지 1년 만에 여자를 데리고 오니 다들 좀 쑥덕거리기도 한 모양입니다. 아픈 아내 두고 바람을 폈다는 둥, 원래 2집 살림하다가 데리고 들어온 거라는 둥,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상처 입는 건 남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 나한테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결혼하셨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결혼하기 전에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없잖아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딱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다며 그게 하나 아차 싶으셨대. 어머님한테 걸리는 게 있었다고? 그게 뭔데? 한 곳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한테는 예쁘다는 얘기 들어야 하고 저 사람한테는 맛있는 거 얻어먹어야 하고 한마디로 있고 쫓고 찾아 떠도는 꿀벌처럼 자기가 꿀 빨 사람 찾아 옮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겪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 내가 정말 내 얼굴에 침뱉기라서 말을 못했는데 왜 그렇게 당신한테 집착하는 줄 알아? 왜? 왜 그러시는 건데? 난 사실 당신한테 집착하는 건데 당신이 안 받아주니 나한테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 맞아, 그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싹 다 재산을 정리해 두셨거든. 처음부터 신고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하신 건지 내가 확인해 보니 법적으로는 나랑 가족도 아니야. 이혼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도 알고는 계시겠지. 다만 내가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으니까 숨죽이며 사시는 거고. 잠깐만. 그러면 아버님이 어머님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남겨놓으셨다는 거야?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내가 지금 생활비 좀 드리는 거,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사시는 거, 사실 내 마음만 돌아서면 다 끊길 것들이야. 그래도 내 마음에 삼시세끼 밥 차려준 건 아니더라도 집에 오면 맞아줬던 사람이고 어디 가서 내 엄마라고 소개하고 다녔던 분이니 정 없어도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 끈 떨어지면 나한테라도 붙어야 되니 지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집착하신다는 거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그렇게 다정한 성격은 아니니까. 언제 내가 손 놓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절대 손 못 놓을 것 같은 사람한테 붙은 거라고나 할까?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론 저는 시어머니가 좀 불쌍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다 늙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살 방도를 찾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렇게 쌀쌀하게 대하는 게 조금 속상하기도 했고 시어머니한테 나라도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대화를 나눈 이후부터 더더욱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저한테 집착하는 얘기를 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이 차갑게 식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아니, 차갑게 식었다라기보다는 너무나 큰 충격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저와의 약속을 먼저 깨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가 그날은 무슨 일인지 저한테 오늘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같이 점심 먹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시더라고요. 저는 약속 한 번 깨면 네가 나를 홀대한다느니 나한테 애정이 없다느니 눈물바람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약속에 대한 노이로제까지 생긴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먼저 약속을 취소한 게 나름 충격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뭔가 아프거나 잘못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없이 무작정 계신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데서 약속이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저쪽에서 걸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마음에 막 아는 척을 하려는데 시어머니 뒤쪽에서 누군가가 다다다 달려오며
시어머니의 팔을 확 낚아채며 뭐라고 마구 말을 쏟아놓는 게 보였습니다. 딱 봐도 사이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뭔가 제가 끼어들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슬그머니 지켜봤죠. 뭔가 어머님을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한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좀 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람 얼굴을 잘 알아보는 편은 아니지만 분명 어머님과 대거리를 하고 있는 그 여자, 제가 기억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안개처럼 아사무사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얼굴이었어요. 대체 누굴까 쥐어 짜내며 고심을 하다가 정말 번개가 치듯 머릿속을 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 저희 아빠한테 찾아와서 행패 부렸던 이모라는 사람, 그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그 번들거리는 눈빛과 감출 수 없는 천한 느낌은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숨이 다 쉬어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대체 저 여자가 왜 저희 시어머니를 붙들고 저렇게 왈왈거리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제 귀를 파고드는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모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 여자가 딱 한마디,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그 한마디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등신같이 평생 남의 자식 키워주고도 돈 한 푼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늘이 도와 친딸이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그걸 하나 구워 삶지를 못해서 이러고 있어? 구워 삶고 말고가 어딨어? 너 같으면 너 버리고 간 여자가 시애미로 나타나서 나는 시어미가 아니라 엄마다. 그러니 너 나한테 잘해라. 그러면 잘하겠냐? 지금 나도 기회를 보고 있다고. 아우, 이 답답아. 그냥 데리고 살라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불편할 테니 집 하나 사주고 내보낼 거 아니야.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언제까지 자기 명의 집 하나 없이 살 거야? 아우,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아들놈이 그런 게 씨알도 안 먹히는 종자란 말이야. 대체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멍해지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살면서 엄마라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걸 말이죠. 몇 번을 생각해도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것 같고 해야 하고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해서 뭔가 더 뜯어내는 작당 모의를 하는 장면으로 엄마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제 얼굴을 보더니 몹시 걱정되는 얼굴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당신 그렇게까지 표정 안 좋은 거 처음 보는데? 당신이 그런 표정 짓는 거 처음 봐. 저는 조용히 영상 찍은 걸 내밀었습니다. 몇 번이고 영상을 돌려보던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폰을 내려놓고는 가만히 저를 안아줬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동안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남편이 저를 안아주는 순간 본물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꺽꺽거리며 울어서 내장이 다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심하게 울었지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조금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알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죠.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제게 누구를 좀 같이 만나야겠다며 카페로 부르더라고요. 부랴부랴 나간 그곳에는 셀쭉한 얼굴에 이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 인사도 없이 한번 흘끔 보고는
앞에 놓인 음료만 홀짝 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언니를 배신하고 그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살면서 정이라는 거 그건 또 무시 못하잖아? 일단 궁금한 걸 먼저 말해주자면 나하고 달리 우리 언니가 젊었을 땐 좀 예쁘장했거든? 안 넘어간 남자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쩌다가 결혼도 일찍 했어. 그때 뭔 마음을 먹었던 건지. 그런데 놀던 가라가 어디 가나. 애 가지고 애 낳고도 영 마음을 못 잡고 놀러 다니대. 그 형부가 그러니까 네 아빠 좀 짠돌이에 꽉 막힌 구석이 있었거든. 답답했던 거지. 그런데 새로 만난 남자는 좀 호방하고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쪽 아빠한테 빠진 거야. 아니나 다를까 돌도 안 되는 애 놓고 접근해가지고 살살 꼬시더니 연애를 하대? 딸 쪽 남자랑은 이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아들 쪽 남자랑 결혼했지. 그 다음에 그 집 아들 키워주면서 성실하게 살길래 아이고 이제 좀 팔자 피려나 보다 한 거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니 그쪽 언니가 제 아내의 친엄마는 맞는 거네요. 맞아. 우리 언니 또 은근 주도면밀한 데가 있어서 유전자 검사 해봤다 하대. 연태 그 죽은 영감탱이 그러니까 그쪽 남자 쪽 아빠 그 영감탱이가 아주 속에 구렁이 100마리 여우 100마리 너구리 100마리 들어앉은 사내였던 걸 몰랐던 거지. 우리 언니한테 일절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애 키워준 공도 없이 저렇게 살게 만들고 가버렸네. 내가 이러는 건 뭐랄까 자식 된 도리로 두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어쨌거나 키워준 엄마 낳아준 엄마 똑같잖아. 자식이 둘인데 저러고 집도 없이 사는 건 에이 아니지.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모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식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자식 귀하게 키웠겠어요? 저 귀한 취급받고 자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단 한 푼도 그분과 나눌 생각 없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저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뭐? 그냥 가라고? 아니, 살해한다며? 살해는? 남편이 정말 황당한 얼굴로 거지 적선하듯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 꺼내서 툭 던져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창피하게도 그거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낼름 받아서 후다닥 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던지요.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미안하다. 어째 이런 꼴을 당하냐 너도.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둘 다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난 거고 다 그런 거지. 남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심각한 얼굴로 깊은 한숨을 쉬다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나름 그 사람으로서는 저를 위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잘하고 집착했나 봐? 당신한테 뭐 얻을 게 없을 것 같으니 나라도 살살 굴려봐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러게 반성이 먼저 아닌가? 아니면 사과라도? 어떻게 자기 살 궁리만 하지? 그때도 지금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부딪혀야지.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지. 남편은 바로 제 손을 붙잡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희를 보고 시어머니가 몹시 당황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모를 만난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으라고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다가 이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찍은 어머니와 이모의 대화 장면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몹시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일 어쩌겠어.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를 하고 시인이 필요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시인은 할게. 그런데 솔직히 나 잘못한 거 없다. 사람이 말이야, 자기 살궁리를 열심히 했던 것도 죄가 되니?
나는 그냥 4살 궁리를 했던 것뿐이야. 물론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죄? 아이고, 이런 게 다 죄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 그것도 중죄인이게? 난 그냥 4살 궁리를 한 것뿐이라니까. 이게 어떻게 죄가 됐니? 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도둑질을 하기라도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되돌리겠어? 나 그냥 4살 집이랑 노년했을 자금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야. 너희가 나 불편하면 그것만 해줘. 그러면 다시는 평생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남편이 화를 한번 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처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불같이 화를 내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적어도 저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자기가 더 펄펄 뛰며 화를 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사기죄건 뭐건 엮을 수 있는 거 다 엮어서 신고할 거라며 일주일 안에 집 비우라고까지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슬이 너무 퍼렇고 서늘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남편은 혼자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다 두고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말이죠. 안 그래도 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좀 망설이고 있었다며 이렇게 된 거 그냥 떠나버리자고 했습니다.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그냥 미국 가서 새 인생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예전 같으면 그래도 한국에서 살겠다라고 했겠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그냥 차라리 미국 가서 새 인생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민을 준비 중입니다. 이모저모 씁쓸하지만 그게 가장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이후에도 아마 남편에게 돈 얘기 때문에 몇 번 전화를 한 모양이기는 한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는 끝까지 저한테 말 안 해주더라고요. 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시어머니와 연락도 끊어버렸는데 모르는 번호로 딱 한 번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받기는 했습니다. 희한하게 제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아서 그냥 지워버리고 저는 이민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했으니 아마 시어머니, 아니 제 친모는 자기 동생과 다시 합심해서 또 누군가를 꼬실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반성하거나 바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저희 둘 인생에서는 아웃시키려고요. 이 마음을 먹고도 마음 한구석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다는 게 제일 슬프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